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당시 112 신고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경찰이 처음 출동하고 30분도 안 돼 참변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우선이라며 맞섰습니다. 12월 한미연합 공군훈련 유예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미국이 다르게 설명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훈련을 유예한다는 미국의 발표는 맞고 공군이 보안훈련을 하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한국 GM의 법인 분리 가능성을 이미 지난 4월에 알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GM 노조는 26일부터 노조 간부들이 파업을 벌이고 청와대 앞 릴레이 노숙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절기상 상강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가족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첫 소식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를 30여 차례 잔혹하게 찔러 범행이 잔인하다는 게 공개 결정의 근거가 됐지만 이 사건에 공분한 여론의 압박이 작용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는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을 종합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에 대해 전문의가 감정 결과를 내게 됩니다. 김성수는 취재진 앞에서 동생이 공범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이 의혹은 한 매체가 CCTV 영상을 근거로 보도하면서 제기됐는데 피해자가 PC방에서 나오자 김성수의 동생이 김성수가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피해자가 나간 건 오전 8시 15분이고 동생이 뛰어 올라간 건 3분 전인 8시 12분이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당시 김성수의 손엔 흉기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때 동생이 김성수의 팔을 붙잡고 말리며 주변에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동생이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가시지 않자 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들으신 대로 경찰이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비롯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을 확인해 봤더니 경찰이 처음 출동하고 30분도 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시 경찰 112 신고 녹취록입니다. 오전 7시 38분,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이 112에 첫 신고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형과 거친 말다툼을 벌인다고 했고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7시 42분, 이번엔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손님이 계속 욕설을 한다며 112 신고를 했는데 통화 도중에 경찰이 도착해 전화가 끊어집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한 시민의 세 번째 신고가 옵니다. 이미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간 신고한 또 다른 시민도 김 씨가 흉기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빨리 와달라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의 첫 출동, 그리고 끔찍한 살인사건까지 모두 30분 안에 벌어졌던 겁니다. 30분 사이에 한 젊은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 보호에 초점 맞춘 대응 매뉴얼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신고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경찰의 현장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가족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공공기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보고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한국, 바른미래, 민주평화, 야3당은 서울교통공사 가족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오전 제출했습니다. 오후엔 정의당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국조감이 안 된다며 정치공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일단 국정감사 이후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국정조사 쟁점입니다. 친인척 조사 응답률부터 한국당은 11.2, 서울시와 공사는 99.8%로 엇갈렸고 그러다 보니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친인척 숫자도 108명이 전부인지 더 있는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가족 채용 비리가 공공부문에 만연한 적폐인지도 쟁점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제부터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줄줄이 제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부 여당도 조사 필요성엔 동의했습니다. 전체적인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본회의 결의는 과반인 야3당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관리에 따라 여야 합의로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미국과 우리 국방부가 12월 한미연합 공군훈련 연기 여부를 두고 하루 차이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가 어제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훈련을 연기한다는 미국 말이 맞고 우리 군은 그에 따른 보완 조치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국방부가 한미연합 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청와대가 어제 정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훈련이 유예되는 게 맞으며 훈련 유예와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훈련이 유예되지만 군사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공군이 별도의 보완 훈련을 검토 중이란 겁니다. 국방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방향은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완하는 부분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국방부에는 청와대의 질책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예정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군 당국과 유엔사도 어제 판문점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모레까지 JSA 지역의 무기와 초소를 철수시킨 뒤 26일부터 이틀간 3자 공동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일인데 경찰이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47살 이모 씨가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쓰러진 곳에서 멀지 않은 데선 흉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웠고 손에 같은데 피가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소방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이 씨는 이 아파트 주민으로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는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 주변 수사와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 씨의 전 남편 49살 김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 남편 김 씨는 어제 새벽 4시 45분쯤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한국 GM이 이른바 나홀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을 둘로 쪼개는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선 산업은행이 법인 분할 계획을 6개월 전에 듣고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지난주 연구개발 법인 분할을 결정한 한국GM 주주총회. 2대 주주 산업은행 대리인은 참석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속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걸 상을 파악해야 돼요. 하지만 산업은행은 8,100억 원을 투입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 전인 4월 말 이미 GM의 법인 분할 의도를 GM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법인 분할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알려달라고 GM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한 겁니다. 그러고도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인 분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조 원을 손실 보면서까지 먹튀를 하겠느냐는 취지고요. 산업은행이 투입하기로 한 8,100억 원 가운데 아직 투입하지 않은 절반도 GM의 철수를 막기 위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 GM에 끌려만 다니는 산업은행의 무기력함 이면엔 수천억 원을 내줘도 GM과 관련된 일자리 15만여 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GM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산원이 8천억을 얹어준 꼴이 됐다. 이런 이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한국GM 노조는 연구개발법인 신설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해 쟁의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불발됐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어제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들어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3시간 반쯤 지나 범인이 붙잡혔는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 오전 9시 25분쯤 경주시 양강읍의 한 새마을 금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곧장 남자 직원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릅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장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겁에 질린 여직원은 남성이 가져온 가방에 현금을 담아 던졌습니다. 직원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며 빼앗은 돈은 2천만 원. 영업 준비를 위해 창고에 있던 돈이었습니다. 가슴과 팔을 흉기에 찔린 직원 2명은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범인은 강도짓을 벌인 뒤 새마을 금고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이곳 도로에 미리 세워놓은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마스크나 안경이나 모자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잠바 스타일로 입었고 그래 키도 좀 크고 몸체도 좀 있고 뭐 보통 체격을 조금 넘었어. 경찰은 새마을 금고와 도주로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범행 3시간 40분 만인 오후 1시쯤 안강읍의 한 빌라에서 용의자 46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강탈한 현금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TBC 이종우입니다. 술에 취한 미군들이 난동을 부리며 자율방범대원과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찰이 체포를 하긴 했는데 진술도 듣지 못한 채 일단 미군 헌병대에 넘겨줬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다급하게 도로로 뛰쳐나오고 한 남성이 그 뒤를 쫓습니다. 이어 서로 뒤엉킨 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동두천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술에 취한 미군들이 이 방범 기동 순찰대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항의하는 자율방범대원 53살 신모 씨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급소까지 발로 걷어찼습니다. 힘이 엄청 좋더라고. 군인들이라 나도 말리다가 나도 맞을 뻔했어요.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이빨이 나간다고. 경찰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미군 여자 병사 2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경찰은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고 오는 금요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에서 술에 취한 미군 부사관이 행인 3명과 경찰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주한미군 범죄는 매년 300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에서 복무 중 발생한 범죄는 미군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에 입건된 10명 중 7명 걸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암살에 사우디 왕실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터키 정부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사우디는 반정부 언론인 카슈크지 살해는 정부기관 최고위층도 모르는 독자적 작전이었다며 배후설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 현지 언론은 카슈크지 사망 당일 사우디 암살 요원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측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우디 왕세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우디 측 주장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CNN과 현지 언론은 사건 당일 카슈크지가 들어갈 때 입은 옷과 같은 옷을 입은 남성이 영사관 뒷문으로 나오는 모습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 암살팀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슈크지 대역을 만들어 그가 영사관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오늘 적나라한 진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공개 내용에 따라 사우디 왕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과 캐나다는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사우디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을 중단하거나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직원 가족들은 열차를 탈 때 요금을 절반만 내도 됩니다. 민간 기업도 아니고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복지 혜택이란 지적을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받아왔는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복지후생 운영 내규를 보면 직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25세 미만 직계 비속에게 KTX를 비롯한 열차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할인증은 연간 15만 장 정도 사용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19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철도공사의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철도공사는 대학생 이하 자녀들에게도 새마을호 이하의 열차나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통학 승차권도 지급합니다. 낼 건 다 내고 할인 받으려면 다 똑같이 할인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감사원도 수입을 감소시키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가족 할인 제도와 무임 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2008년부터 3차례나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코레일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그 존치 여부를 이번에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적어 해당 제도를 폐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벼랑 끝에 몰려있던 한화가 넥슨을 누르고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노장 김태균 선수가 9회 천금 같은 결승타를 터뜨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1, 2차전을 모두 내준 한화는 3차전에서도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2회 먼저 2점을 냈지만 계속된 노아웃 1, 2루 기회에서 김혜성의 땅볼 타구가 넥센 3루수 김민성 정면으로 날아가 포스트 시즌 통산 3번째 3중살로 연결돼 승기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2대2 동점이던 6회 초 호잉의 초대형 솔로 홈런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6회 말 구원투수 이태양의 송구 실수와 김범수의 폭투로 또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절박한 위기에서 한화 백전 노장들이 힘을 냈습니다. 8회 1루수 정근우가 원아웃 1, 2루 위기에서 빠른 땅볼 타구를 잡아 병살로 연결하며 불을 껐고 9회 초 원아웃 1루에서 포스트 시즌 들어 처음 선발 출전한 김태균이 우중간을 가르는 천금 같은 적시 2루타를 터뜨려 한화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마무리 투수 정우람이 9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2연패 뒤 첫 승을 올린 한화가 희망을 살렸습니다. 우리 팀이 또 이렇게 또 허무하게 시리즈가 끝날 팀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힘 합쳐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화는 오늘 4차전에 박주홍, 넥센은 이승호를 각각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와 호남, 경상 서부 내륙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도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4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는데요. 서울도 수도권과 충청은 오늘 종일 나쁨 단계, 전북과 광주는 오전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9도, 강릉 20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당시 112 신고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경찰이 처음 출동하고 30분도 안 돼 참변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우선이라며 맞섰습니다. 12월 한미연합 공군훈련 유예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미국이 다르게 설명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훈련을 유예한다는 미국의 발표는 맞고 공군이 보안훈련을 하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법인 분리 가능성을 이미 지난 4월에 알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GM 노조는 26일부터 노조 간부들이 파업을 벌이고 청와대 앞 릴레이 노숙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절기상 상강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얼굴이 공개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는 약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우울증 진단서를 냈기 때문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의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걸 말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의 상태에서 죄를 범할 경우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고 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을 줄여줍니다. 우울증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범죄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2016년 A씨는 집에서 가져온 둔기로 행인을 폭행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걸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 A씨가 쓰러진 행인을 폐지로 덮고 달아났는데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법조인들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집에 돌아가 흉기를 가져온 점을 보면 정신질환에 의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흉기를 찾아와서 피해자의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고, 한현직 판사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정상 생활이 거의 힘들 정도가 돼야 한다며 우울증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기가 극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게임비 1,000원을 안 돌려줘서 김성수가 밝힌 살해 동기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의 자리를 빨리 치워달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치워져 있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게임비 1,000원을 환불해달라, 사장 불러와라, 이런 항의가 시비로 이어졌는데요. 그 난리를 쳤는데도 돈도 못 돌려받았고 김 씨는 나만 바보 됐구나 하는 생각에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치밀어 올라 살해할 생각을 품었다고 합니다. 김성수는 그 즉시 집에서 등산용 칼을 가져와 아르바이트생에게 작정하고 덤벼들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순간 욱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 사건이 한 해 400여 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불화 관계로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와 울분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 절반 가까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4년 사이 21%나 늘어났는데요. 전문가는 20, 30대가 받는 스트레스는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개인의 인성교육 못지않게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최근 터진 사립 유치원 비리 못지않게 노인 요양시설에도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기사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민간 요양원 대표는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과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냈습니다. 요양원 운영비 1,800만 원을 빼돌려 나이트클럽에서 유흥비를 쓰고 여행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의 한 요양원 대표도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권 이런데 요양원 운영비 1,400만 원을 썼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7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94%가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해 적발됐는데요. 지난해엔 경기도에서 요양원 200여 곳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벌였더니 300억 원이 넘는 회계 부정이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비리 혐의가 적발된 경기도 화성의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의 유치원 출입을 금지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어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당분간 학부모의 유치원 건물 내부 출입을 제한하고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자녀를 데려가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교육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 19일에도 감사 결과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취재진이 몰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뭘까요? KT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보니 TV 틀어줘, 야구 틀어줘 같은 텔레비전과 관련된 명령어가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심심해, 사랑해, 우울해 같은 감성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화 상대로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활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음악을 찾거나 에어컨 온도를 올리거나 세탁기를 멈춰달라고 명령했는데요. 또 오늘 며칠이니, 날씨는 어떠니 같은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하는 정도가 지역별로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기사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9%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서울이 74%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41%로 가장 낮았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에 맞춰 보유세를 낸다면 서울의 시세 10억 원짜리 땅을 가진 사람은 37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제주에선 142만 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전국이 70% 안팎으로 비슷했는데요. 현실화율이 차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는 아파트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공시가격 결정에 개인의 주관이 크게 작용해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관심사를 알아보는 모닝클릭입니다.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도희를 처단하는 데 쓰인 이른바 정의봉이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보존된다는 소식입니다. 모닝클릭 첫 번째 검색어 정의봉입니다. 100번 김구 선생 암살범 안도희 전 육군 소위를 살해한 박기서 씨가 당시 사용한 정의봉을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서 씨는 지난 1996년 10월 23일 오랜 탐문 끝에 찾은 안도희 자택에 들어가 이 방망이로 그의 목숨을 끊었죠. 박기서 씨는 시장에서 이 방망이를 구입하고 직접 정의봉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안두희는 1949년 6월 26일 서울 서대문 부근 경교장에서 권총을 쏴 김구 선생을 살해했는데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 1년 7개월 만에 특사로 풀려나 4계급 특진한 육군 중령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범 암살 배후에 실력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정의봉을 기증받은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와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 그리고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10여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8월 서울 용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모닝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사시덕본 다빈치입니다. 영국 런던 시티 대학의 타일러 교수는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시였을 것이란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타일러 교수가 다빈치의 자화상을 비롯해 다비드 조각상 등 모두 6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선의 방향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다빈치는 간헐성 외사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집중할 땐 사물이 하나로 보이지만 긴장을 풀면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증상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빈치는 이 사시 덕분에 역사적인 걸작들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외사시인 다빈치가 봤던 세상은 우리처럼 3차원의 스크린이 아닌 평평한 캔버스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물의 거리나 깊이를 평면상에 정확하게 그려내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하네요. 다빈치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그만큼 역사적으로 다빈치가 매력적인 인물이란 뜻이겠죠. 지금까지 모닝클릭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2년째 서울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서울 홍보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나의 서울을 들려줄까? 신나는 음악과 함께 불이 피어오르고 고기가 익어갑니다. 서서 먹는 갈비집 풍경은 어느새 동화 같은 음악 속에서 팥빙수를 나눠 먹는 연인들 모습으로 바뀝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서울시 관광 홍보 영상입니다. 방탄소년단 7멤버가 각각 음식과 즐길거리, 휴식, 한류 등을 소재로 직접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신세대가 취향대로 음악을 골라 듣듯 서울도 다채롭게 골라서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세련된 한식이나 한복, 전통무예와 사찰 같은 기존 한국의 대표 이미지뿐 아니라 푸드트럭과 거리 응원, K-뷰티 같은 신선한 한류 이미지로 세계인을 유혹합니다. 공개 뒤 7시간 기준으로 각 영상의 조회수는 8만을 넘었고 서울에 오고 싶다는 댓글도 속속 달려 이런 반응이 실제 서울 방문으로 이어지길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엔 모두 6억 3천만 원이 들어갔으며 오는 29일 종합편이 공개된 뒤 세계인의 안방으로 송출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그제 서울대에서 열린 기부 콘서트에서 2,000명의 관객이 공연 중반에야 입장할 수 있어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무료로 배포했다는 입장권이 많게는 수십만 원에 거래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콘서트 진행 요원이 무대 앞 관객들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합니다. 관객은 돈 주고 표를 샀다며 앞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자리를 두고 실랑이가 길어지면서 밖에서 기다리던 2천여 명이 공연 시작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다 협의된 거고 전혀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간 거고요. 쫓겨나듯이 나가면 조기 종료는 어떻게 되는 거며. 표 6,000장을 무료 배포한 걸로 알려졌지만 표 일부가 온라인에서 수십만 원에 팔리면서 유료 관객이 생긴 겁니다. 표를 유료 판매한 측에서 행사 진행 요원인 것처럼 말하며 이 유료 관객들을 앞자리에 앉혀 자리를 두고 시비가 일었던 겁니다. 이 콘서트를 후원한 한 화장품 회사는 대신 받은 표 100장을 수십만 원의 자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나눠줬습니다. 사회 기부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위조표 수십 장도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관객이 더 생겼고 대규모 입장 지연의 원인이 됐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표가 거래되는 걸 막지 못한 것과 운영이 미숙했던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중소기업 하기 참 힘들다. 살아남는 건 대기업뿐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재하청을 준 더 작은 회사와 싸우게 됐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년간 꾸려온 회사를 문 닫는 안동건 씨. 고통의 시작은 2010년이었습니다. 그해 안 씨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롯데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뒤 자신이 일감을 준 더 작은 업체로부터 똑같은 제소를 당했습니다. 받아놓고 못 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빚을 꽂질 않았더라면 나도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까지 호설 일 없고. 롯데건설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1차 하청과 재하청, 이른바 을과 병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롯데건설도 안 씨도 모두 무혐의로 흐지부지 끝났는데 안 씨 회사는 이때 겪은 자금난 때문에 크게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안 씨를 제소했던 재하청, 즉 병업체의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롯데에서 관계자가 서류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인을 해줘라. 안 준 돈이 있다고 롯데 직원이 알려와서 사실 확인서에 서명했고 일감을 주겠다는 롯데 측의 제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을을 공격하기 위해서 을을 이용한 가장 파렴치한 갑질이고 또 공정위 법원을 농락한 사기극입니다. 롯데건설 측은 공정위와 법원이 롯데의 대금 미지급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이라면서 이른바 을과 병의 갈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선 안 씨 등 중소업체 관계자들이 공정위원장과 만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지난 11일 우길기 계약 문제로 일본은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범기인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일본 우길기는 계속 사용 중인 이유가 뭘까요? 공식적으로 사용된 건 메이지 유신 이후인 1870년 5월 일본이 천황을 위한 군대를 만들며 육군의 정식 깃발로 정하면서부터입니다. 19년 후엔 모양을 약간 바꿔 해군기이자 군함기로 사용됐습니다. 일본은 우길기에 천황의 위세를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부여했고 이 깃발을 달고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 러시아, 또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키며 침략과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우길기는 전범기라고 불리게 됐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자치를 감췄지만 10년도 안 돼 자위대를 창설하며 해군 함기로 부활했습니다. 같은 전범기지만 우길기가 쓰이는 이유는 전쟁 범죄를 심판했던 일명 도쿄 재판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하고 좀 다른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독일은 나치 독일을 완벽하게 없애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왕부터 시작돼가지고 A급 전범 혐의자들도 접반되기 시작돼가지고요. 완벽한 그러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베 총리 집권 후 우길기가 자주 노출되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 전쟁이 침략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정권이라 우길기를 보통 군기로 보며 전범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합니다. 게다가 뿌리 깊은 전통 문양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사용을 전담화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나 1870년에 육군이 군기로 제조한 다음에 그게 널리 일본에서 퍼진 것입니다. 국내에서 우길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 군국주의 상징물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우길기하고 하켄크로이츠의 정확한 비교, 냉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 관찰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공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길기, 우리에겐 아픈 과거이자 현재 진행 중인 상처입니다. 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 이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를 언젠가부터 급속하게 바꿀 거라더니만 아가들 분유 만드는 회사에서 노인들 식품을 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유 시장에서 제일 큰 회사 두 곳이 이제 남양유업, 메일유업입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제품을 내놓은 데는 이제 메일유업이고요. 네.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니까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단백질 보충하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먹는 연령대가 기존과는 극과 극인 너무 다른 제품이잖아요. 그러게요. 자, 요새 분유 회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모유 수요가 늘기도 하고 수입산 분유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분유를 먹어야 되는 아기들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분유 시장 규모를 3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3년 전하고만 비교를 해도 50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애들이 줄어든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우유 매출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우유 급식이다 뭐다 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먹게 되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분유업계 1위인 남양유업도 사실 이제 분유보다는 몇 년 전에 진출한 커피 믹스 사업 쪽에 훨씬 더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저출산이 심각하다 말은 하는데 이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당장 매출이 줄어드는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이제 생존이 걸린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음식 시장은 좀 커지겠네요. 네, 인구 구조가 바뀌면 거기 맞춰서 이제 경제 구조, 산업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네. 음식 시장도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실버푸드라는 말까지 쓰이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2011년 5,100억 원이던 실버푸드 시장 규모가 작년에 1조 1,000억 원으로 커졌고요. 올해는 2조 원, 내후년에는 16조 원까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CJ나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하림 같은 대형 식품업체들도 이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연화식이라고 하는데요. 맛이랑 모양은 유지하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씹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네. 뭐 불편하니까 못 드시는 거지 나이 들었다고 왜 갈비찜 같은 게 드시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부도 이제 관련 기준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경도,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단단한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또 단백질이나 칼슘처럼 나이 들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들의 함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약처가 마련을 했고요. 또 이건 이제 식품이지 건강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건 또 안 되는 거여서 그런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뭐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출산은 사실 사회적인 재앙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인데 자, 저출생이 늘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나요? 내일 8월 달 인구 동향이 나옵니다. 네. 출생아 숫자는 이제 월별로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 같은 달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월별 출생아 그래프입니다. 제일 위에가 재작년, 두 번째가 작년, 제일 아래가 올해입니다. 네. 1년 12달 전부 전년도보다는 적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네요. 2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0.97명이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숫자가 1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연간 합계 출산율도 1명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출산 얘기 나온 게 2002년입니다. 그때 태어난 애들이 벌써 17살이고 그 아래로는 전부 동갑내기가 적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네. 10년, 15년 지나면 얘들도 결혼할 때가 될 텐데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 태어날 아이도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출산율 높이려는 노력은 당연히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2005년, 2010년 출생아를 지금 와서 늘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분유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제 새로 휴대폰 살 사람도 자동차 살 사람도 줄어들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일반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기업이든 정부든 개인이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준비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늦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점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빠가 아이의 육아를 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인상적인 눈썹을 가진 이 아기, 아빠의 솜씨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아빠의 도움으로 아장아장 걸음마 연습에 매진하기도 하고요. 자, 젖병으로 건배, 먼 훗날 겪을 일을 미리 체험해보기도 하네요. 다소 과격한 듯한 장난에 다치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해질 때도 있고요. 아기의 기분이야 어떻든 말든 아빠 혼자 즐거운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서툴지만 또 다소 엉뚱한 것 같지만 아기에 대한 아빠의 진한 사랑이 듬뿍 느껴지죠. 요즘 아내를 대신해서 육아에 나선 남편들이 늘면서 육아대디란 말까지 생겼는데
즐거운 육아대디 생활을 꿈꾸는 분들 오늘 본 거 한번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시죠. 음악에 맞춰 번쩍번쩍 빛을 내뿜는 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맞아 준비한 조명쇼인데요. 무려 8,000개 이상의 전구와 컴퓨터 제어 장치를 사용해 곳곳을 장식한 거라고 하네요. 마치 흥미진진한 뮤지컬 공연 한 편을 보는 듯한데요. 환상적인 장관으로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글쎄요, 이 정도 규모라면 전기요금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새삼 궁금해지네요. 계곡이나 산에 놀러 가면 곳곳에서 누군가 소원을 담아 쌓아올린 돌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가히 예술이 아닐까 싶네요. 스웨덴 출신의 남자가 냇가에 자리 잡고 앉아 돌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숨까지 고르고 한껏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함께 마음이 정돈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쌓아 올린 돌들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록 밸런싱이라고 인내의 균형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예술 장르인데요. 돌을 쌓아 올리다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긴장을 푸는 수단이자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놀이라고 생각해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접시 위에 놓인 노란 바나나 하나, 그런데 몇 번 흔드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술인가요? 싱싱해 보이는 물고기도 물을 끼얹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사실은 소금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솔트 아트라고 물감 대신 색소를 입힌 소금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네요. 열심히 뿌리고 정성껏 다듬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할수록 색다른 매력의 그림이 완성되는데 소금의 재발견이 따로 없죠. 재료가 소금인 만큼 영원히 남길 순 없지만 만드는 과정을 보는 재미까지 꽤 짭짤하네요. 깊고 푸른 바닷속, 고요함을 깨고 수상한 생물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봐도 물고기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데 그 순간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더욱 이상하게 생긴 포식자의 등장으로 난데없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프랑스의 영상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해양 쓰레기 때문에 마치 쓰레기와 한 몸이라도 된 듯 희한하게 변해버린 바다 생물을 등장시켜 경각심을 일깨운 거라고 하네요. 계속 이대로 가다간 이것이 진짜 우리 바다의 모습이 되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어제 제55회 대종상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와 김규리 씨의 진행으로 열린 올해 대종상 영화제는 설경구, 최희서 씨 등 전년도 수상자를 포함해 많은 배우들이 참석했습니다.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 버닝은 참석하지 못한 이창동 감독을 대신해 제작사 대표가 상을 받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나무주연상은 공작의 황정민 씨와 이성민 씨가 공동 수상했는데요. 이성민 씨는 황정민 씨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우주연상은 아이캔스피크의 남훈희 씨가 수상했습니다. 남녀주연상은 독전의 고 김주혁 씨와 진서연 씨가 차지했고요. 신인상은 폭력의 씨앗의 이가섭 씨, 그리고 마녀의 김다미 씨가 받았습니다. 어제 시상식은 여러 수상자들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최 씨에 대해 협박과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구하라 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하라 씨와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지만 구하라 씨를 손찌검한 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만취 인터뷰 논란을 빚었던 배우 김지수 씨가 영화 완벽한 타인의 모든 홍보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영화 한 관계자는 김지수 씨가 자숙의 의미로 모든 홍보 일정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오늘 열릴 VIP 시사회를 시작으로 무대 인사 등의 일정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예정된 언론 인터뷰 자리에 40분 늦게 나타난 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인터뷰는 취소됐고 김지수 씨는 전날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다며 생각보다 컨디션 난조가 커 프로다운 행동을 보이지 못해 부끄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소속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이석철 군 측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김창완 회장님이 아동 학대 부분, 또 이런 부분도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그 바람입니다. 어제 이석철 군 측은 프로듀서 문모 씨와 김창완 회장을 폭행과 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이석철 군의 변호사와 아버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석철 군의 아버지는 폭행에 사용됐던 철제 봉걸레 자료를 증거 물품으로 가져왔고 폭행을 방조한 김 회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석철 군 측은 프로듀서 문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김 회장은 폭행을 방조했다고 폭로했죠.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지만 그제 이석철 군 측은 김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폭행으로 멍든 멤버 이승현 군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들의 소속사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나머지 멤버 4명과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오는 12월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데뷔 50주년 기념 투어인 땡스 투 유의 앙코르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50년간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공연인데요. 조용필 씨는 지난 5월 잠실 주경기장에서 4만 5천 명의 팬들과 함께 투어 공연을 시작했죠. 당시 조용필 씨는 폭우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공연으로 팬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후 서울 앙코르 공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인기 남성 듀오 멜로망스의 해체설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멤버 정동환 씨가 한 공연 무대에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멜로망스의 공연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또 다른 멤버 김민석 씨도 SNS를 통해 마지막 공연 무대를 최대한 재미있게 하려 했다고 밝히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팬들은 대세로 떠오른 멜로망스가 난데없이 해체를 하는 거냐며 안타까워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소속사는 해체는 논의된 바 없다며 멤버들의 군 입대 문제로 언제 다시 팬들을 만날지 몰라 꺼냈던 이야기가 이렇게 커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네,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상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와 남부 일부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와 호남, 경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4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0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본인 입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가족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경찰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를 30여 차례 잔혹하게 찔러 범행이 잔인하다는 게 공개 결정의 근거가 됐지만 이 사건에 공분한 여론의 압박이 작용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는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을 종합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에 대해 전문의가 감정 결과를 내게 됩니다. 김성수는 취재진 앞에서 동생이 공범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이 의혹은 한 매체가 CCTV 영상을 근거로 보도하면서 제기됐는데 피해자가 PC방에서 나오자
김성수의 동생이 김성수가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피해자가 나간 건 오전 8시 15분이고 동생이 뛰어 올라간 건 3분 전인 8시 12분이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당시 김성수의 손엔 흉기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때 동생이 김성수의 팔을 붙잡고 말리며 주변에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동생이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가시지 않자 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경찰이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조치가 적절했는가를 비롯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을 확인해 봤더니 경찰이 처음 출동하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당시 경찰 112 신고 녹취록입니다. 오전 7시 38분,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이 112에 첫 신고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형과 거친 말다툼을 벌인다고 했고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7시 42분, 이번엔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손님이 계속 욕설을 한다며 112 신고를 했는데 통화 도중에 경찰이 도착해 전화가 끊어집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한 시민의 세 번째 신고가 옵니다. 이미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간 신고한 또 다른 시민도 김 씨가 흉기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빨리 와달라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의 첫 출동, 그리고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모두 30분 안에 벌어졌던 겁니다. 30분 사이에 한 젊은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 보호에 초점 맞춘 대응 매뉴얼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신고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경찰의 현장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가족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공공기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보고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한국, 바른미래, 민주평화, 야3당은 서울교통공사 가족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오전 제출했습니다. 오후엔 정의당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국조감이 안 된다며 정치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일단 국정감사 이후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국정조사 쟁점입니다. 친인척 조사 응답률부터 한국당은 11.2, 서울시와 공사는 99.8%로 엇갈렸고, 그러다 보니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친인척 숫자도 108명이 전부인지 더 있는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가족 채용 비리가 공공부문에 만연한 적폐인지도 쟁점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제부터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줄줄이 제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부 여당도 조사 필요성엔 동의했습니다. 전체적인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본회의 결의는 과반인 야3당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관리에 따라 여야 합의로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번에는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일인데 경찰이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47살 이모 씨가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쓰러진 곳에서 멀지 않은 데선 흉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웠고 손에 같은 데 피가 많이 묻어있죠.
소방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이 씨는 이 아파트 주민으로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는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이 씨 주변 수사와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 씨의 전 남편 49살 김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 남편 김 씨는 어제 새벽 4시 45분쯤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어제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들어서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3시간 반쯤 지나 범인이 붙잡혔는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 오전 9시 25분쯤 경주시 양강읍의 한 새마을 금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곧장 남자 직원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릅니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들어온다기 아니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겁에 질린 여직원은 남성이 가져온 가방에 현금을 담아 던졌습니다. 직원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며 빼앗은 돈은 2천만 원. 영업 준비를 위해 창고에 있던 돈이었습니다. 가슴과 팔을 흉기에 찔린 직원 2명은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범인은 강도짓을 벌인 뒤 새마을 금고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이곳 도로에 미리 세워놓은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마스크나 안경이나 모자나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바 스타일로 입었고 그래 키도 좀 크고 몸체도 좀 있고 뭐 보통 체격을 조금 넘었어. 경찰은 새마을 금고와 도주로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범행 3시간 40분 만인 오후 1시쯤 안강읍의 한 빌라에서 용의자 46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강탈한 현금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한국 GM이 이른바 나홀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을 둘로 쪼개는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선 산업은행이 법인 분할 계획을 6개월 전에 듣고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지난주 연구개발 법인 분할을 결정한 한국GM 주주총회. 2대 주주 산업은행 대리인은 참석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걸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하지만 산업은행은 8,100억 원을 투입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 전인 4월 말. 이미 GM의 법인 분할 의도를 GM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법인 분할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알려달라고 GM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한 겁니다. 그러고도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인 분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조 원을 손실 보면서까지 먹튀를 하겠느냐는 취지고요. 산업은행이 투입하기로 한 8,100억 원 가운데 아직 투입하지 않은 절반도 GM의 철수를 막기 위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 GM에 끌려만 다니는 산업은행의 무기력함 이면엔 수천억 원을 내줘도 GM과 관련된 일자리 15만여 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GM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산원이 8천억을 얹어준 꼴이 됐다. 이런 이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한국GM 노조는 연구개발법인 신설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해 쟁의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불발됐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GM 노조는 사측의 법인 분리 결정에 맞서 오는 26일부터 간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GM 노조 간부 파업에는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 240여 명이 참여합니다. 한국 GM 노조는 내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레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노숙투쟁도 진행합니다. 한국 GM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부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우리 국방부가 12월 한미연합 공군훈련 연기 여부를 두고 다른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가 어제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훈련을 연기한다는 미국 말이 맞고 우리 군은 그에 따른 보완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국방부가 한미연합 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청와대가 어제 정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훈련이 유예되는 게 맞으며 훈련 유예와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훈련이 유예되지만 군사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공군이 별도의 보완 훈련을 검토 중이란 겁니다. 국방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방향은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완하는 부분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국방부에는 청와대의 질책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예정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군 당국과 유엔사도 어제 판문점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모레까지 JSA 지역의 무기와 초소를 철수시킨 뒤 26일부터 이틀간 3자 공동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그제 서울대에서 열린 기부 콘서트에선 2,000명의 관객이 공연 중반에야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무료로 배포했다는 입장권이 많게는 수십만 원에 거래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콘서트 진행 요원이 무대 앞 관객들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합니다. 관객은 돈 주고 표를 샀다며 앞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자리를 두고 실랑이가 길어지면서 밖에서 기다리던 2,000여 명이 공연 시작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다 협의된 거고 전혀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간 거고요. 쫓겨나듯이 나가면 조기 종료는 어떻게 되는 거며. 표 6,000장을 무료 배포한 걸로 알려졌지만 표 일부가 온라인에서 수십만 원에 팔리면서 유료 관객이 생긴 겁니다. 표를 유료 판매한 측에서 행사 진행 요원인 것처럼 말하며 이 유료 관객들을 앞자리에 앉혀 자리를 두고 시비가 일었던 겁니다. 이 콘서트를 후원한 한 화장품 회사는 대신 받은 표 100장을 수십만 원의 자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나눠줬습니다. 사회 기부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위조표 수십 장도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관객이 더 생겼고 대규모 입장 지연의 원인이 됐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표가 거래되는 걸 막지 못한 것과 운영이 미숙했던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술에 취한 미군들이 난동을 부리며 자율방범대원과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체포를 하긴 했는데 진술도 듣지 못한 채 일단 미군 헌병대에 넘겨줬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다급하게 도로로 뛰쳐나오고 한 남성이 그 뒤를 쫓습니다. 이어 서로 뒤엉킨 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동두천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술에 취한 미군들이 이 방범 기동 순찰대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항의하는 자율방범대원 53살 신모 씨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급소까지 발로 걷어찼습니다. 힘이 엄청 좋더라고. 군인들이라 나도 말리다가 나도 맞을 뻔했어요.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이빨이 나간다 봐. 경찰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미군 여자 병사 2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경찰은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고 오는 금요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에서 술에 취한 미군 부사관이 행인 3명과 경찰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주한미군 범죄는 매년 300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에서 공무 중 발생한 범죄는 미군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에 입건된 10명 중 7명꼴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BMW가 지난 7월 리콜 시행 당시 제외했던 52개 차종 6만 5천 대를 추가로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BMW 118D를 비롯해 미니 쿠퍼 D, 컨트리맨, 클럽맨, 페이스맨 등입니다. 추가로 리콜되는 차량에는 지난 7월 당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이 달린 23개 차종 3만 7천여 대도 포함됐습니다. BMW는 오는 24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통지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26일부터 EGR 모듈 개선품 교체 등 리콜을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암살에 사우디 왕실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터키 정부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사우디는 반정부 언론인 카슈크지 살해는 정부기관 최고위층도 모르는 독자적 작전이었다며 배후설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 현지 언론은 카슈크지 사망 당일 사우디 암살 요원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측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우디 왕세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우디 측 주장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CNN과 현지 언론은 사건 당일 카슈크지가 들어갈 때 입은 옷과 같은 옷을 입은 남성이 영사관 뒷문으로 나오는 모습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 암살팀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슈크지 대역을 만들어 그가 영사관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오늘 적나라한 진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공개 내용에 따라 사우디 왕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과 캐나다는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사우디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을 중단하거나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가난과 범죄로부터 벗어나 미국에서 살고 싶다며 걷기 시작한 중남미 이민자들의 행렬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미국 국경에 도착할 걸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미국행 시도를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중미 과테말라에서 멕시코 국경으로 넘어가는 다리에 이민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멕시코 경찰이 국경 통과를 막자 사람들이 강물로 뛰어내립니다. 이민자들은 헤엄을 치거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서 멕시코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Nos arriesgamos mucho a pasar el río y andamos arriesgando la vida porque en Honduras no hay una vida mejor, no hay futuro y aquí seguimos adelante haciendo el esfuerzo. 멕시코 경찰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막지 않았고 이민자들은 또다시 미국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렬은 7,500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También vamos a seguir las madres con sus niños y vamos a seguir en grupo, no pensamos separarnos ninguno.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미국행 시도를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멕시코 경찰과 군이 이민자 행렬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범죄자들과 신원 미상의 중동 사람들이 행렬에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남쪽 국경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민자 행렬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19일 인천 계양구에서요. 8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네. 그런데 이 A씨의 사인이 반나절 만에 바뀌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을 거만한 80대 거만이가 A씨가 지병이 있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서 사인을 병사로 기록했던 것인데요. 병원 직원이 A씨의 목 부위에서 끈으로 졸린 흔적인 사큰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인이 뒤집힌 것입니다. 네. 경찰은 현장에 다시 출동을 했고 A씨의 부인이 숨겨놓은 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A씨의 부인은 경찰에서 A씨가 신병을 비관해 왔다며
당시 상황이 당황스러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자살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검안 절차를 보면요. 우선 관할 경찰서가 검안의를 지정합니다. 보통 시신 한 구당 9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검안비가 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유족의 진술과 경찰 수사에 의존해 사인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처우가 열악해서 젊은 의사들은 검안을 기피하고 경찰도 고급 인력을 찾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는 것일 텐데요. 무작정 검안의에게 사명감을 강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 보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9시간에 7만 원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이죠. 네,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진 주인을 그 곁을 지키고 출동한 경찰을 집까지 안내했던 아주 대견한 반려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젯밤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인데요. 강아지 한 마리가 경찰관이나 시민이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짖으면서 할아버지를 혀로 핥고 팔을 긁으며 깨우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 강아지가 바로 이 할아버지의 반려견 또리입니다. 경찰이 할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신분증으로 주소지를 확인하고 순찰차로 이동한 뒤에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할아버지의 집이 좁은 골목에 있어서 집 찾기가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또리가 또 한 번 활약을 합니다. 집까지 길 안내를 한 것인데요. 네. 할아버지를 부축한 경찰이 뒤처지면 다시 돌아와 방향을 알려주는 듯이 짖었었고 또 따라온다 싶으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15분간 또리의 안내를 받은 경찰은 무사히 할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 지켜보던 주민들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리의 이 대견한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대견한 또리를 생각해서라도 술 좀 작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키즈존, 또 중고등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스쿨존에 이어서 이번에는 노 래퍼존이 등장했습니다. 네. 올해 초 서울 홍대 한 커피 전문점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고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다는 이유로 래퍼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일명 노 래퍼존이 생겼습니다. 앞서 이 노 스쿨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은 중고생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고생들이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많이 뱉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 이렇게 특정 연령대나 특정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가 늘고 있는데요. 출입 제한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를 근거로 노키즈존에 대해 해당 방식으로 영업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가 반영되거나 섣부른 일반화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찬성하는 측은 정당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이며 가게 주인이 갖는 영업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냐 권리냐, 사실 애초 에티켓이 잘 지켜졌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없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안타깝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직원 가족들은 열차를 탈 때 요금을 절반만 내도 됩니다. 민간 기업도 아니고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복지 혜택이란 지적을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받아왔는데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복지후생 운영 내규를 보면 직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25세 미만 직계 비속에게 KTX를 비롯한 열차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할인증은 연간 15만 장 정도 사용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19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철도공사의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철도공사는 대학생 이하 자녀들에게도 새마을호 이하의 열차나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통학 승차권도 지급합니다. 낼 건 다 내고 할인 받으려면 다 똑같이 할인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감사원도 수입을 감소시키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가족 할인 제도와 무임 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2008년부터 3차례나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코레일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그 존치 여부를 이번에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적어 해당 제도를 폐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남북은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회담을 열고 올해 안에 북한 양묘장 10곳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 소나무 재선충 방지에 필요한 약재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 방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아울러 산불 방지 공동 대응은 물론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보건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2년째 서울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서울 홍보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나의 서울을 들려줄까? 신나는 음악과 함께 불이 피어오르고 고기가 익어갑니다. 서서 먹는 갈비집 풍경은 어느새 동화 같은 음악 속에서 팥빙수를 나눠 먹는 연인들 모습으로 바뀝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서울시 관광 홍보 영상입니다. 방탄소년단 7멤버가 각각 음식과 즐길거리, 휴식, 한류 등을 소재로 직접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신세대가 취향대로 음악을 골라 듣듯 서울도 다채롭게 골라서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세련된 한식이나 한복, 전통무예와 사찰 같은 기존 한국의 대표 이미지뿐 아니라 푸드트럭과 거리 응원, K-뷰티 같은 신선한 한류 이미지로 세계인을 유혹합니다. 공개 뒤 7시간 기준으로 각 영상의 조회수는 8만을 넘었고 서울에 오고 싶다는 댓글도 속속 달려 이런 반응이 실제 서울 방문으로 이어지길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엔 모두 6억 3천만 원이 들어갔으며 오는 29일 종합편이 공개된 뒤 세계인의 안방으로 송출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파워스포츠 김윤상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벼랑 끝에 몰려있던 한화가 넥센을 누르고 희망을 살렸습니다. 노장 김태균 선수가 9회 천금 같은 결승타를 터뜨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1, 2차전을 모두 내준 한화는 3차전에서도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2회 먼저 2점을 냈지만 계속된 노아웃 1, 2루 기회에서 김혜성의 땅볼 타구가 넥센 3루수 김민성 정면으로 날아가 포스트 시즌 통산 3번째 3중살로 연결돼 승기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2대2 동점이던 6회 초 호잉의 초대형 솔로 홈런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6회 말 구원 투수 이태양의 송구 실수와 김범수의 폭투로 또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절박한 위기에서 한화 백전 노장들이 힘을 냈습니다. 8회 1루수 정근우가 원아웃 1, 2루 위기에서 빠른 땅볼 타구를 잡아 병살로 연결하며 불을 껐고 9회 초 원아웃 1루에서 포스트 시즌 들어 처음 선발 출전한 김태균이 우중간을 가르는 천금 같은 적시 2루타를 터뜨려 한화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마무리 투수 정우란이 9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2연패 뒤 첫 승을 올린 한화가 희망을 살렸습니다. 우리 팀이 또 이렇게 또 허무하게 시리즈가 끝날 팀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힘 합쳐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화는 오늘 4차전에 박주홍, 넥센은 이승호를 각각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23세 이하 야구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김찬형의 말루포 등 화끈한 화력에 힘입어 호주에 시원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마운드가 흔들리며 연속 안타에 석점 홈런까지 얻어맞으면서 1회에만 대거 6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2회 초 박유현이 적시타로 추격의 발판을 놓았고요. 계속된 무사 만루 기회에서 김찬형의 그랜드슬램으로 한 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대표팀은 전경원과 문성주의 적시타로 석점을 더 보태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9대 7로 쫓긴 7회에는 한동희가 석점 홈런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14대 7로 승리를 거둔 대표팀은 대회 3승째를 챙겼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디펜딩 챔피언 도로공사도 기업은행과 개막전에서 대역전극으로 기분 좋은 첫발을 뗐습니다. 남자부와 같은 저녁 7시에 열리는 첫 경기. 경북 김천에서 막을 올린 여자부 개막전에는 5,000명이 넘는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도로공사와 기업은행은 명승부를 펼쳤는데요. 기업은행이 새 외국인 선수 어나이를 앞세워 1, 2세트를 내리 따내자 도로공사는 토종과포 박정화의 활약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분위기를 탄 도로공사는 5세트 집중력을 발휘하며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박정화가 30점을 터뜨렸고 정대영이 블로킹 2개를 포함 13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이 우리카드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의 완벽한 팀플레이에 이은 멋진 골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절기 상강인 오늘 하늘빛이 좀 흐립니다. 출근길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 곳도 많으니까요.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도 있는데요. 이미 서해안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중부지방,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아침부터 낮 사이에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도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고요. 오늘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전북과 광주는 오전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9도, 전주도 19도, 강릉과 대구 20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부쩍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3일 화요일 아침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